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이야기 함께 나누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사계식탁 준비되어 있고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제철 부추 향긋합니다. 네. 부추로 만드는 두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자, 5월 2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지난달 26일 세종시의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당시에 학교 중이던 여중생 2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크게 다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양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을 순간 잃었고 이마 오른쪽도 상당히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B양 역시 킥보드에 발을 맞았는데요. 발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는데 해당 용의자 잡고 봤더니 만 10살이 채 되지 않은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촉법 소년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형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구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자를 촉법소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 10에서 14세 미만인 이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일이 최근에 또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한 중학생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가던 80대 할머니의 목 뒤쪽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비원에게 즉각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은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갑자기 노란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할머니를 툭 찌르고 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가해 중학생은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범죄 행위 여러 번 다루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처벌도 못하고 말이죠. 근데 이 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계속 안 바뀌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시속 30km 보행자 우선도로를 전국 5,600여 곳의 중고등학교 앞 이면도로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중고교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일명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앞과 달리요.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도가 섞여 있는 중고등학교 앞의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등하교 시간대 사고율이 중고등학교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62%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예, 행정안전부는 일단 지자체의 협조를 구한 뒤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학교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는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마른 목골, 지그재그 형식으로 표시되고 스쿨존 속도를 감안해 최대 시속은 30km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학생들 사고 소식 들으면 정말 마음 아픈데 이게 사고가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탈모인 25만 명 중 2030 세대가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탈모약의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 5가의 병원과 약국 일대에 많은 청년 탈모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종로 5가 일대 병원과 약국은 다른 곳보다 처방전과 이제 진료비가 좀 싼 편인데요. 실제로 인근 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 2030 세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상당히 줄지어
있다라고 합니다. 좌석이 부족해서 이제 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할 정도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약 20만 8천 명 정도였던 탈모 환자 수는 2022년 24만 8천 명으로 4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같은 해 전체 탈모인 중 20에서 29세는 18.6%, 30에서 39세는 21.5%로 40대 이하 청년 탈모인이 전체 탈모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 탈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생활 등이 그 탈모의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한 번 탈모가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탈모에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네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말이죠. 그렇죠.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무설탕을 강조하는 제로 슈거 소주의 열량과 당류가 사실 알고 봤더니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뭐 제로 슈거 소주 뭐 이런 거 드시는데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의 제로슈거 소주를 시험 결과 검사해 본 결과 표시대로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로슈거 소주라고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표시 기준에 따르면 식품 100ml당 열량이 4kcal 미만이면 무열량,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강조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열량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네, 알코올 도수를 고려하면 열량 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로슈거 소주 열량은 일반 소주에 비해 100ml당 최소 2.85%에 해당하는 2.6kcal, 최대는 13%에 해당하는 14.7kcal 정도가 낮았는데요. 이는 제로슈거 소주 알코올 도수가 100ml당 0.5도에서 2.6도 정도로 낮기 때문이었지 당류 함량에 따른 열량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아니 저거 이제 마시면서 그래도 내 몸 생각하면서 가려 마시는 건데 그냥 마시면 되겠네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죠.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개그맨 정창규입니다. 가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72년 5월 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2년 5월 2일은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극비리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김일성과의 비밀 회담을 위해 목숨을 건 북쪽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와. 당시에는 그냥 반공 정신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네. 반공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갔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정말 우리나라 난리 났겠다.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 시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968년에 북한 공작원들이 박정희 목 따라왔습니다라며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했던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한창 고조되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불러서 엄청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북한 평양을 다녀와라 하는 거였죠.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갔다 오면 목숨이 태울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락한테 이렇게 평양을 갔다 오라 했을까요? 그때 베트남에서는 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이때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해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고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아의 전쟁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켜버려요. 이 주한미군 7사단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에 이어 선봉에 섰던 부대인데 이 상징적인 부대를 한국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후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북한과 평화적으로 지낼 것, 대화를 시도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대화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후락을 평양에 보내게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그랬다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을 믿었다는 네, 건데 네, 네. 이후락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네, 이후락은 박정희 정권의 최고 책사로 통하던 사람이에요. 또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 이은 권력 2인자였고요. 내 종교는 박정희교다라고 할 다닐 정도로 박정희에게 충성을 했어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후락 씨 주일 대사로 있을 때 일본의 유명한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다가 이 맛있는 초밥을 대통령께 보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초밥을 특별 주문해서 외교 행랑에 실어서 청와대에 당일 배송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날 청와대 저녁 식탁에 초밥이 올라갈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을 믿고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없었겠네요. 신경 네, 네. 근데 명을 받고 북한 평양에 갔어요. 그럼 이후락 정보부장의 각오도 남달랐겠는데요. 네, 평양 출장을 가면서 이후락이 챙긴 준비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치사량의 청산가리였습니다. 네, 자신의 신변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 이후락은 북한이 자기를 감금하고 국가 기밀을 불라고 요구할 경우에 이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한 거죠. 또 평양에 가기 전에 동생에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부탁한다. 이런 유언 같은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난 인물을 가지고 간 건데 네. 대화는 잘 이루어졌나요? 네, 1970년 5월 2일 이후락은 극비리의 평양을 방문했고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와 만찬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날 숙소에 도착해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의문의 발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정체는 북측 당국자였고 갑자기 와서는 어디론가 같이 갑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폭우를 뚫고 산길을 달리는데 그때 이후락은 방송국 같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서 김일성 만세 부르라고 한 뒤에 죽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와, 아니 그냥 친구 차를 타고 가더라도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 약간 좀 쎄한데 이 북한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말을 안 해주니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 밤중에 어딜 들어간 겁니까? 네, 산길을 40분 동안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김일성 수상이 거주하는 만수산 대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후락은 김일성을 만날 수 있었고요. 김일성이 악수를 청하려는데 여차하면 산키로고 꼭 쥐고 있던 주머니 속 청산가리 이것이 손에 땀이 나서 떨어지질 않아서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진땀을 빼면서 악수를 했고 그때 김일성은 이 선생 당신은 민족의 영웅이야 라며 이후락이 평양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고 1.21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이 이 부장 선생 남반부에선 왜 미 제국주의 군대를 붙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소? 라면서 기선제압을 위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후락 부장이 수상각하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게 누굽니까? 수상 아닙니까? 6.25 전쟁이 없었다면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겠습니까? 라면서 당당히 세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대화는 어땠나요? 네, 이후락은 5월 5일까지 나흘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김일성과 2차례 면담을 가졌고요. 남한으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평양을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깜짝 발표를 합니다. 이때 전 국민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에 직접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김일성도 제2부수상 박성철을 한국으로 보내 답방을 해요. 이렇게 상호 방문으로 신뢰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남북은 같은 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으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때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곧 통일이 되는구나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겠어요. 네, 이때 처음으로 통일의 희망을 본 거죠. 7.4 남북공동성명은 적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후폭풍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실미도 부대입니다. 전에 한번 실미도 부대 얘기 했는데요. 맞아요. 1.21 사태에 대한 복수로 김일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실미도 부대잖아요. 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되면서 이 작전이 흐지부지 되고 부대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자폭하는 그런 사건이 맞아요. 그때 일어난 거죠. 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그러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합의했던 자주, 평화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얻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5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이 어린이날에 맞춰서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개장했습니다. 야. 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였던 어린이대공원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동물원, 식물원, 분수대, 야외 수영장, 야외 음악당 그리고 놀이시설을 갖췄는데요. 특히 랜드마크였던 청룡열차. 남녀노소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저때 저 청룡 열차를 타고 싶었던 한 어린이가 그때 어린이였어요? 아이고 완전 어린이였죠. 저기 가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타고 싶어서. 아우 저거 한번 tas을 때 그 기억은 아직도 있어요. 이야, 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전혀 못 보던 거야. 그런데 네. 도심 속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게 놀이동산 같은 게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애들한테는 거의 뭐 꿈의 동산 같은 느낌이었을 건데 그런데 이 어린이 대공원 자리가 원래 골프장이었다면서요? 네, 이 자리는 원래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비 순명왕후 민씨의 능이 있던 자리입니다. 1926년에 순종 왕제가 승하하면서 남양주 유릉으로 합장을 하게 되고 능이 옮겨져요. 그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서서 한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이 가난한 한국에서 소수 특권층만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반감을 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골프장은 교외로 옮기고 그 자리에 어린이를 위한 대공원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해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속전속결. 네. 180일 동안 공사 끝에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드넓은 녹색 초원과 동물원, 환상의 놀이동산을 갖춘 어린이 대공원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이야, 한국 최초의 테마파크. 개장하자마자 인기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개원식에 무려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하고요. 우와.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 시내 국민학생 10,000명이 참석해서 아주 성대하게 개원식이 열립니다. 국민 학생이 왔어요. 네. 그리고 개장 후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요. 그 전까지는 남산공원, 삼청공원 같은 이런 산자락에 있는 공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어린이 놀이시설이 생기면서 대형 도시공원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겁니다. 그해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 명이었는데요. 당시 서울 인구 630만 명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방문객 수죠.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고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굉장히 북적거렸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여기 갔거든요. 그 북적거리는 거 서울에 와서 사람은 여기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것은 당시 가장들의 필수 임무였습니다. 맞아요. 저기 한번 갔다 와야 아이들한테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렇죠.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박정희 시대구나. 만들어! 딱 그랬더니 저 어린이 대공원을 그래 180일 만에 6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무섭긴 하네요. 야,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그 더 어른들은 소학교라고 얘기하듯이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비롯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롤러코스터를 전부 청룡열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첫 롤러코스터인 청룡열차는 이때 어린이 대공원의 랜드마크로 입장객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거였어요. 당시 모든 아이들의 소원이 어린이 대공원 청룡열차 타는 거였습니다. 차량에 청룡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름이 청룡열차라고 붙은 건데 지금까지도 롤러코스터는 곧 청룡열차 이렇게 불리죠. 5칸으로 돼 있었고요. 한 칸에 4명씩 모두 20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길이 500m 궤도를 최고 시속 60km로 달렸고요. 거창한 코스는 없었지만 3번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인들이 이거 타는 거 아주 즐겼는데요. 타기 전에는 손도 못 잡던 사람들이 청룡열차 막 내려갈 때 무서우니까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고 어머나. 팔짱도 끼게 아유. 되고 그래서 대면대면하게 탔던 이 두 사람이 팔짱 끼고 내려오는 이런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낭만이 있던 시절이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연인들도 그렇게 프로포즈 같은 느낌에 하기 좋은 그런 기구면은 아이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줄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많이 기다렸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 한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새치기예요. 이 놀이동산 새치기 언론에 나올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줄에도 서 있지 않던 어른들이 나타나 자리를 차지해서 꼬박 줄을 서서 기다리던 어린 것들은 뒷전으로 물러난다. 아이고. 아유, 어떡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대공원에서마저 어린이들은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라면서 어른들의 새치기 실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롤러코스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네네. 88열차라고도 88열차가 부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나온 표현이에요? 네, 시설 노후화 문제로 청룡열차가 이제 퇴장을 하고 1984년에 새로 등장한 어린이 대공원 2대 청룡열차가 바로 88열차였어요. 1981년에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후에 우리나라를 휩쓴 88 열풍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88이라는 이름을 네. 붙이는 거죠. 심지어는 담배도 88이었어요. 자, 그래서 88열차가 만들어졌는데 90년대 초반까지가 88열차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루 130번 이상을 주행했고 하루 이용 승객이 2,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있어요. 현재 어린이 대공원에는 2014년부터 3세대 청룡열차 패밀리 코스타가 운영 중이고 철거된 청룡열차와 88열차는 공원 한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예전에 명성을 내려놓고 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됐죠. 네, 1976년에 용인 자연농원이 개장되고 1984년 경기도 과천의 서울 대공원, 1989년에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서울 어린이 대공원 방문객이 줄어들었고 최고 테마파크의 자리도 내놓게 됩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 전역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잔디밭, 가을에는 단풍. 정말 장관입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절 어린이 대공원 추억 안 갖고 계신 분 거의 안 계실 텐데요. 이 추억이 가득한 서울 어린이 대공원 지금이라도 날 좋을 때 가셔서 옛날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이고, 어린이 대공원 얘기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또 나고 그럽니다. 에이.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 4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2년 4월 29일은 미국 LA 폭동이 발생한 날입니다. 미국 흑인들이 일으킨 LA 폭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키워가던 미국 한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데요. 한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해 직접 총을 들고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경찰도 막지 못했던 폭동을 멈추게 하고 한인타운 방어에 성공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을 네. 위기였는데 네.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교민들의 큰 상처가 있었죠. 맞습니다. 교민들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 폭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네, 폭동 약 1년 전인 1991년 3월 3일에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에 불씨를 당긴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LA 한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하며 도망치던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에게 체포됐는데 백인 경찰들이 87초 동안 곤봉으로 무려 56회나 구타하는 과잉 진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4월 29일 재판에서 가해 경찰관 4명 중 3명이 무죄, 1명은 재심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 흑인 배심원을 1명도 배치하지 않고 백인 배심원들만 두어서 재판을 하게 했던 거죠. 네, 제가 저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데 저걸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봐도 되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흑인 사회에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네, 최종 판결에 분노한 흑인 사회가 폭발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흑인들이 법원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와 언론사를 점거하면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히스패닉계 사람들까지 동참해서 곳곳에서 약탈을 자행했고 그래서 상점들이 불에 타고 기물들이 파손되고 자, 그 혼란 중에서 한인들은 수십 년 동안 노력으로 일군 결실이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로드니 킹 사건은 백인들이 저지른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한인 사회로 튀었죠? 그러게요. 네, 우연히 다른 사건 하나가 겹쳤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 직후인 1991년 3월 16일 라타샤 할린스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16살 흑인 소녀 라타샤가 오렌지 주스를 구매하려다가 도둑으로 오인한 상점 주인 한인 이민자 1세대 두순자 씨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 라타샤가 두순자 씨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두순자 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400시간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흑인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또 흑인들은 한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 보금자리를 만든 건데 이걸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평소에 한인들이 흑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코리아타운이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일어난 폭동 지역과 인접해 있었다고 하는 지리적 요건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당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네요. 근데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미국 경찰들은 진압을 했을까요? 당시 LA 경찰이 부유한 백인 지역 보호에 집중을 했어요. 소방관들도 출동 신고를 받았지만 경찰 보호 없이는 출동할 수 없다 해가지고 출동을 거부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한인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선이 다 불타서 전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과 가게에 고립되어 있던 한인들은 라디오 방송에 의지했습니다. 한인 라디오 채널에서는 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교대 비상근무에 돌입해서 광고도 틀지 않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생중계해서 정보를 알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비군 아저씨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경단을 조직해서 네. 우리를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예비군. 미국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오. 수십 년간 일궈왔던 코리아타운을 사수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특전사,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앳된 20살 청년들까지 다 모여서 자경단을 조직했고 옥상에서 보초를 서면서 폭도들의 공격에 대응했는데 이것 때문에 루프 코리안, 옥상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뜰을 두르고 필사적으로 가족과 재산을 지켜내려는 모습에서 결연함이 묻어났는데요. 한인 자경단의 원칙은 살상은 금지, 위협 사격만 한다였습니다. 앞줄에서 10명이 돌격하면 뒤에 있던 10명이 엄호 사격을 했어요. 미국 특수부대처럼 움직이는 이 자경단의 모습에 흑인들이 질겁하면서 폭동이 사그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현지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됐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야, 역시 대한민국 예비역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네. 실제 전쟁에도 참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전쟁 기술을 아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 그 미국 공권력은 한인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코리아타운을 지켜냈네요. 네. 폭동의 빌미가 되었던 과잉 진압 사건 피해자 로드니 킹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중립을 지키고 싶다.
유색인종들을 사랑한다. 이래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이때부터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은 모여서 직접 피해를 복구했고요. 10만 명의 한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리브 투게더, 같이 삽시다, 함께 삽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화를 요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결국 폭동 약 일주일 만인 5월 4일에야 모든 폭동이 종결이 됐습니다. LA 폭동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들도 미국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용감하고 성숙한 대처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해요. 최고죠. 최고입니다. 그때 뭉치는 힘은 네. 말이죠. 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5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4년 5월 5일은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이 세계 최초로 8,000m급 15조화 정복에 성공한 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8,000m가 넘는 산 15개를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8,000m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북한산 100군데가 836m입니다. 와. 그것의 10배,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산 15개를 정복했다는 얘기죠. 엄홍길은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오른 뒤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히말라야 위성봉, 높이 8,505m의 얄룽캉을 완등하면서 15좌 정복에 성공을 했고요. 야. 이후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등정이 가장 어렵다는 로체사르까지 완등하면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완등에 성공한 사나이가 됐습니다. 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16개를 정복한 야. 산 사나이입니다. 네. 정말 이 앞에는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도전만 있는 것 같은데 왜 근데 사람이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러니까요. 극복한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산 사나이 엄홍길 대장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합니다. 네, 엄홍길 대장은 어린 시절을 경기도 의정부의 원도봉산에서 보냈는데요. 부모님이 산 중턱에서 등산객 상대로 식당과 숙박업을 했고 거기 살면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원도봉산을 2시간씩 걸어서 뛰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또 당시 TV에서 타잔이 예. 방영되고 있을 때인데 타잔처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잣, 머루, 달의 밤 이런 거 따먹으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과 친숙해졌는데 도봉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처음 히말라야 첫 등정을 체크하게 됐나요? 네, 산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높이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히말라야 등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85년 25살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남서벽 원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988년 9월에 다시 도전해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 뒤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모두 오른 뒤에 히말라야 위성봉 2곳에 도전하기로 하는데요. 먼저 2004년 세계 5위 고봉인 8,505m 얄룽캉 등반에 세계 최초로 와.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세계 최초. 자, 마지막 남은 봉우리 8,400m 로체샤르는 무려 4번 도전 끝에 2007년에 정복하면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완등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세계 정말 내놓으라 하는 산악인들도 상상 못한 그런 대업을 이룬 건데 지금도 이제 몇 번 실패하면서 결국은 해내고 막 이러잖아요. 실패와 좌절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8,000m 16좌를 성공하기 위해서 무려 38번 도전을 했고요. 그동안 10명의 동료를 잃기도 했습니다. 1992년 난가파르바트 원정 때는 동상으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일부를 잘라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틈이 이게 크레바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빠지기 직전에 겨우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발목이 180도 돌아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안나푸르나 등정 당시에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2명의 세르파를 구하려다 로프가 발목에 감겨서 발목이 뒤틀렸다고 합니다. 당시 추락하던 세르파 2명은 엄홍길의 이 정말 살신 성인 덕분에
모두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히말라야? 아, 저 봤어요. 황정민 씨 네, 나왔던 네, 거. 네. 그 영화가 이제 원정 도중에 숨진 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휴먼 원정대를 조직해서 맞아. 떠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원정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대체로는 등정을 목적으로 원정대를 조직하는데 이 원정대는 세계 산악 역사상 최초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원정대였습니다. 그래서 휴먼 원정대라고 부르는 거죠. 2005년 2달간의 노력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 8,750m 지점에서 고 박무태 대원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무덤을 쌓고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말씀하신 그 히말라야로 이 감동적인 원정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16자 등정을 마친 후에 재단을 세워서 인생의 17자 등정을 시작한다면서요. 네, 이 17자는 산이 아니고 다른 건데요. 어몽길 대장은 히말라야가 16봉을 내주었으니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 16개를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멋지다. 1986년에 사망한 세르파 동료의 유족을 찾아갔다가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걸 보고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재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처음 목표를 넘어서 네팔에 19개 학교를 세웠고요. 또 올해는 마침 한국 네팔 수교 50주년인데요. 자, 17년 만에 히말라야 고산 등정에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인생 17자가 되는 거죠. 그 도전에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어몽길 대장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어몽길 대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미쳤기 때문이다. 산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해서 산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생이 산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산과 일체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인생이 곧 산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실패를 무릅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어몽길 대장. 그의 빛나는 도전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Run, get set and go, gotta go. 등겨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철이 되면은요. 나는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달래냉이, 달래냉이. 네, 냉이국 같은 거 꼭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저는 예인 씨는? 그 주꾸미. 주꾸미. 네. 우리 철기 씨는 저도 달래냉이 이쪽이 그쪽. 도다리 수국도 먹어야지. 네, 도다리. 그러네요. 예.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봄에 나오는 초벌의 부추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부추. 그래서 제가 제철 부추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봄철에는요. 약간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운도 조금 쑥쑥 올려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채소를 먹게 되면 저한테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입맛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 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만능 부추 깡장과 비빔밥입니다. 우리가 보통 깡장 그러면 강된장을 얘기를 하는데 네. 요 강된장에다가 부추를 넣고 아주 바글바글 끓여 놓으면은요. 밥을 비빌 때도 맛있고 김을 싸서 먹을 때도 맛있고 고기와 먹을 때도 맛있고 그다음에 특히 소면 삶아 가지고 요 부추 깡장 넣고 비벼 먹으면 아주 옛날 국시처럼 드실 수가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통 이제 부추 가지고 겉절이 많이 해 드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추 액젓 겉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식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요 식재료 하나 때문에 부추 액젓 겉절이의 맛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맛있어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부추 가지고 푸짐하게 건강 밥상 차려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봄철에 이런 것들이 다 약이라 그러는데 봄철 때 입맛 없을 때 원기배가 제일 좋은 게 부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부추전 뭐 아니면 부추 무침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부추 깡장의 비빔밥 그리고 겉절이 네.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는요, 부추 깡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나오는 부추가 향이 좀 짙고, 그 다음에 억센 듯 하지만 굉장히 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냥 센 걸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지만, 요 부추 가지고 깡장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요 위쪽에 있는 뿌리 쪽에 있는 깍지도 다 걷어내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 준비를 하시는데 깡장에 들어가는 부추는 요게 센치가 조금 자라야 좋거든요. 그래서 한 1cm 정도로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잘게 써네요. 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썰게 되면 우리가 비빔 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추 썰을 때요, 이 향을 맡아보잖아요. 혹시 지금 그쪽에 향이 가나요? 아직 안 와요. 아직 아직 안 가요? 네. 이게 굉장히 싱그러워서 뭐랄까 이 향만 맡아도 굉장히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향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요 부추 같은 경우에는 깡장뿐만 아니라 요걸로 부추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부추장. 김쌈이라든지 아니면 돌김에 싼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다 썰을 거예요. 이 부추가 얼마나 좋으냐면은요. 왜 우리 각 지방마다 부추에 대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딘든 정구지라고 그러고 어디는 솔이라고 그러고 솔. 창원은 정구지. 아, 정구지예요. 대구 창원 이쪽은 전구죠. 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른 집 안 주고 우리 집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부추가 굉장히 맛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 봄부추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한번 잡숴 보셔야 되는데 많이 잡수기 위해서는 겉절이도 좋고 이렇게 깡장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니, 요 계절 노지부추는 즙을 내서도 먹잖아요. 아, 야구. 그럼요. 네. 지금 향이 좀 향이 나죠. 네, 지금 향이 가죠. 확 오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추 깡장에 들어가는 채소들은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채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 양파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는 이 부분은 빼놓고 초록색에 있는 줄기 부분, 연초록에 있는 줄기 부분까지 준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추가 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대파의 끝쪽에 있는 초록의 잎에는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향이 강하거든요. 그럼 그 향이 부추의 향을 좀 깎아먹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연두 쪽까지만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 준비했는데 아이들 있을 경우에는 청양고추 말고 일반적인 다른 고추 그냥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깔 때문에 붉은 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깡장 한번 끓여볼까요? 자, 이렇게 냄비에다가요. 일단은 깡장의 가장 대표적인 국물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쌀뜨물이에요. 저는 쌀뜨물을 잘 쓰는 이유가 이 깡장에다가 쌀뜨물을 넣어야지 이 쌀뜨물 때문에 깡장이 굉장히 딘딕해지면서도 뭐랄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떡쓸 때 딱 떨어지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쌀뜨물을 먼저 풀어주고요. 쌀뜨물. 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푸냐 하면 된장을 먼저 풀어줍니다. 된장을 풀어줄 때는 한 2큰술 정도 풀면 되는데 맛있겠다. 보통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이 있어요.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이 2대 1이에요. 된장이 2면 고추장은 1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같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깡장에는 사실 우리가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마늘은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왜 마늘을 넣냐면 이 마늘 향이 부추의 향을 훨씬 더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깡장 먹을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넣었으니까 조금 단맛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단맛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요 물엿이에요. 그래서 물엿도 여기에 같이 넣을게요.
만약에 우리 집 된장이 좀 많이 짜다 이럴 경우에는 물엿을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잘 해서 잘 풀어주세요. 완전히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면 아까 준비했던 요 양파 넣어주시고요. 아, 향이 좀 나죠? 네. 네. 저렇게 하면 끓여도 맛있겠다 근데. 그다음에 대파도 좀 넣어주세요. 같이. 그래서 단맛을 같이 좀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집에서 할 때 강된장 할 때 고추를 맨 마지막에 넣으시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넣어서 나는 매콤한 맛을 많이 살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부추 깡장이기 때문에 부추의 향이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고추를 미리 넣습니다. 아, 익혀버리게. 네, 끓여서. 아, 이것도 팁이네요. 그러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빨간 고추도 미리 넣어주세요. 주 재료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다른 것들. 아. 나른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그러게요. 맛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요 깡장에 있는 재료가 지금 부추가 들어가기 전인데 요거를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얼마 정도 끓여주냐 하면 양파가 살짝 물러서 씹었을 때 양파의 단맛이 나올 정도 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으면 제가 오늘 깡장 비빔밥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먼저 제가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요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세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 분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놓으면은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냐면 요거 넣고 두부 깡장만 넣으면은 요것도 맛있겠지만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뭘 하느냐? 요걸 준비했어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상추예요. 꽃상추 준비하셔도 되고 청상추 준비하셔도 되는데 꽃상추로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꽃상추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꽃상추가 쌉쌀하죠. 근데 부추 깡장의 맛이 약간 달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쇄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 고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꽃상추를 꽃상추. 준비를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는 꽃상추 없고 지난번에 왜 제가 청상추 김치 알려드렸죠? 아, 네네. 그랬더니 청상추가 조금 남아있다 하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새로 장만하실 때는 이렇게 꽃상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더 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꽃상추가 그쵸. 청상추보다. 청상추는 약간 뻣뻣한 기운이 있어서 제가 김치를 넣은 거예요. 아. 자, 그럼 요럴 때 요거를 한 번씩 이렇게 좀 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깡장은 이렇게 수분기를 없애고 나서, 그러니까 수분이 완전히 든득하게 만들고 나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저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 타지 않게만 저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제가 밥에다가 부추 깡장을 넣으면 물론 맛있어요. 근데 요걸 준비했어요. 요거 뭔지 아세요? 두부예요. 두부죠. 이 두부를 삶았어요, 살짝. 아. 왜냐하면 살짝 데쳐서 밥하고 같이 이렇게 비벼 먹는 두부가 훨씬 더 식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쳐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다이어트 때문에 깡장 먹을 때 밥은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부 많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었어요. 야, 이거 완전 건강식인데요. 네. 아까 왜 달래 말씀하셨죠? 여기에다가 달래 서너 줄기 조금 썰어서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제 여기 지금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어요. 아우 냄새가 막 먹음직한 향이 막- 향이 그냥 어머, 이건 생방 중에 다 끓이네요 그냥. 그럼요. 좋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요. 요거는 제가 5분 이상 끓여놨던 양념장에다가 부추를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의 향이 확 올라오도록 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와. 네. 부추향만 살겠네. 아까 고추하고 그런 건 이미 다 익었으니까. 맞아요. 아,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정말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도 넣어주세요. 어우, 부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넣어도 돼요. 저는 부추 많이 넣어서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 넣을 고추는 많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밥에도 저 엄청 넣거든요. 그리고 부추 요새 한 단 사잖아요. 그러면 반단은 이렇게 깡장 만드시고 반단은 액젓 만드는데 한 10줄 정도 남겼다가 살짝 그 청양고추 조금 썰어 놓고 전 한 2조각 정도 붙여서 같이 밥상에 올리면 완벽하게 최고죠, 뭐. 부추 밥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썰어 줬어요. 자, 그래서 보글보글 이제 다 끓었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국자로 준비한 밥에다가 깡장을 올리면 돼요. 네, 쌤. 많이 좀 올려주세요. 네. 많이 올리면 짜요. 아, 그래요? 적당히 올려야지. 우리 쌤 너무 솔직하셔. 네. 자, 짜지 않게 이렇게 아우, 한 맛있을 것 국자씩만 같아요. 올리면 돼요. 맛있겠다. 이제 부추 넣고는 몇 분 하신 거예요? 요거 5분 정도만 5분. 끓이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부추의 향이 싹 스며들면서 강된장에 이렇게 딱 스며들거든요. 네.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아유, 저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능 부추 깡장과 비빔밥이요. 네. 요거에다가 국수 비비셔도 되고요. 네. 맛있겠다, 아니면 국수도. 고기 반찬을 같이 하셔도 되니까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깡장에 해서 나는 두부를 와. 넣어서 비빔이 어떠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냥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와 소리 나죠? 오, 아니 이게 진짜 맛있죠? 어쩜 이렇게 적절해. 달달한 맛, 단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쵸? 아주 맛있죠? 와, 뜨거울 듯 하다가 두부에 또 시원한 맛이 들어가면서 와. 네. 야, 너무 맛있는데요? 자, 그거 지금 두부랑 상추랑 같이 드셨잖아요. 네네. 맛이 어우러지면 맛이 어떠세요? 저는 식감도 좋네요. 부추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조화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그리고- 아주 적절해요. 그렇죠, 적절하죠. 살짝 느껴지는 그 청양고추 네. 씹을 때마다 살짝 매콤한 그것도 너무 좋아요. 단맛도 살짝 잡으면서. 그쵸. 상추도 잘 넣어주셨네요. 네, 그렇게 상추하고 두부하고 또 밥하고 그 부추깡장 한 국자씩 하고 이렇게 비벼 드셔야 요게 아주 맛있는 별미가 돼요. 입맛이 갑자기 확 올라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입맛을 살리실 동안에 저는 부추 액젓 겉절이를 하겠습니다. 부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을 이렇게 길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까 깡장은 제가 비벼 먹는 부추가 있었으니까 조금 센치를 짧게 해서 했는데요.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한 3, 4cm에서 한 4, 5cm 이렇게 김치처럼 드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담아 놓습니다. 조금 더 길게 깡장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맛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 정도 돼야 이제 겉절이 느낌 나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딱 밥 위에 올라갔을 때 숟가락 안에 딱 안착이 되거든요. 요 센치가. 그리고 액젓 겉절이는 익혀 드시는 게 아니라 센 것으로 그냥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양념의 맛을 살릴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까지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 액젓 겉절이에 같이 들어가면 좋을 채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요거예요. 양파. 양파도 아주 곱게 채 썰어서 요거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파 같이. 네,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액젓 겉절이에는 쪽파를 그렇게 길게 썰지 않고 약간 1.5cm 정도로 이렇게만 썰어주세요. 이렇게만. 그리고 만약에 집에 붉은 고추가 좀 많다. 그럼 붉은 고추 채 썰어서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만들어 드셨던 액젓 겉절이에 이번에는 굉장히 의외의 식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었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뭔지 아시죠?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네. 우리가 보통 아이들 깍두기 먹을 때 파프리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채 같은 거 할 때 훨씬 단맛 내려고 파프리카 썰어서 양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파프리카를요 곱게 가를 거예요. 오.
갈아서 쓰시는구나. 네, 감나는 요게 믹서기 아예 요게 양념 대신이에요. 아, 네. 저 빨간색이 들어가면 또 양념 색도 좀 이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 파프리카는 안쪽에 있는 씨와 씨방이 조금 이렇게 굵잖아요. 요것만 이렇게 비껴내시면 돼요. 오. 요것만 이렇게 비껴내 주시고. 갈아서 쓰시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같이 넣어서 약간 식감 좋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부추 겉절이에 사실은 단맛이 들어가는 과일이 들어가면 좋은데 요새 과일값 비싸잖아요. 물론 파프리카 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도 파프리카는 요게 고춧가루 대신에 색깔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춧가루는 조금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깔은 조금 진하게 나는 요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믹서에 좀 이따 갈을 거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잘게 썰어주세요. 네. 과일 대신 파프리카. 네. 요게 파프리카가 과일의 단맛도 있지만 상큼한 채소의 단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같이 넣으면 좋은 게 겉절이니까 약간 조금 싱그러운 매운맛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고추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요것도 고추 같이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그럼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엉겨야 되니까 고춧가루 당연히 넣습니다.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대신에 조금만 넣어요. 한 2큰술 정도. 그다음에 매실청 좀 단맛이 조금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매실청 조금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액젓 겉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 바로 이게 멸치 액젓, 아주 맑은 액젓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요거 가지고 일단 믹서에 한번 갈을 거예요. 믹서에 한번 좀 갈아 볼게요. 네. 빨간 고추도 들어가고 고추 가루도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고춧가루를 안 들어가고 그냥 요 파프리카하고 그 빨간 고추만 하잖아요. 그럼 엉기지 않고 부추 겉절이가 허해져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조금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믹서에다가 이제 고추 넣고요. 붉은 고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썰어놨던 네, 파프리카 넣을게요. 파프리카가 있어서 고춧가루는 조금만. 그쵸. 고춧가루는 아주 조금 넣고, 그다음에 액젓 넣고, 그리고 매실청 조금 넣고, 아까 얘기했던 고춧가루 이제 조금 넣었는데 엉겨볼까?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넣으면 잘 안 갈려요. 그래서 뭘 하느냐? 물을 2분의 1컵만 넣어주세요. 생수를. 그냥 물이네요. 1컵만 네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걸 곱게 갈아요. 토마토 같아요. 토마토 주스 같잖아요. 한잔 하실래요? 빨갛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김치 할 때 또는 어르신들이 약간 매운 거 못 드실 때 이럴 때 파프리카 갖고 이용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곱게 갈아주세요. 색이 예뻐요, 아주. 자, 다 됐어요? 아유, 이렇게 완전 갈았으면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이제 양념에다가 이제 요걸 넣어야 되는데 이제 넓은 대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대야 하나 준비하고 양념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 안에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다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마늘? 맞았어요. 맞아요? 네. 오! 제가 늘 믹서에다 갈 때, 특히 김치 만들 때 믹서에다 갈면 마늘을 또는 생강을 같이 갈면 과발효가 된다 그랬죠. 네, 모토에 네.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김치가 익히지도 않았는데 금방 미쳐요. 어머님들이 야 오늘 야 김치를 잘못 담았나 보다. 김치가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김치가 갑자기 과발효가 되기 때문에 김치의 맛이 서서하게 익어서 양념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 양념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넣어요. 나중에 넣어야죠.
네, 나중에 그래서 같이 잘 섞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간 맞춤이 중요하겠죠. 제가 요거를 또 몇 번 해보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맞춤을 정확하게 해드릴 텐데 2분의 1 큰술 소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부추 겉절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부추 겉절이를 하지만 요거 가지고 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인 씨는 깍두기. 네. 예전에 제가 미니 곡물 깍두기 했었죠. 네네. 만약에 그거를 아이들용으로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좋아요. 근데 요새 속배추라고 있잖아요. 쌈 싸 먹는 속배추, 노란색 속배추. 네네.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살짝 소금에 절이고 난 다음에 요거에다가 버무려서 아이들 김치 해주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요새 매운 거 못 드신다 할 때는 어르신 김치로 이렇게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달에 굉장히 위가 아파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못 먹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용한 김치를 만드니까 소화가 잘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 간을 한번 보면 간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딱 맞아요. 지금 그랬으면 아까 지금 여기 제가 준비한 거 부추하고 요거 양파하고 쪽파하고 좀 버무려 볼게요. 아우, 색깔 이쁘다. 초록초록하고. 초록과 빨강은 네. 정말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초록을 입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봅니다. 액젓 겉절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액젓으로 부추의 그 맛을 훨씬 더 잘 살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겉절이 할 때 치대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프리카 양념을 했기 때문에 이 파프리카 싱그러운 향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익히지는 말고 센 것으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버무려요. 네. 저 부추는 고기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그럼요. 같잖아요. 차돌박이. 차돌박이도 그렇고 맞아요. 차돌박이도 아주 저는 좋고요. 염소고기 먹으러 갈 때 부추젓을 그렇게 먹어요. 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염소탕에 부추 많이 넣거나 요새 오리탕에도 부추 많이 넣거든요. 그러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부추가 자양강장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궁합 맞춰서 드실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고기 먹을 때 만능인가 봐요. 부추가.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아우, 저렇게 하자마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물 너무 새기기 맛있죠. 전에. 이렇게. 네, 아우, 너무 좋죠, 뭐.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예. 거의 다 됐으니까 요거를 접시에다 좀 한번 담아 볼게요. 얼른 좀 주세요. 접시가 또 3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 반찬으로 먹으려고 좀 남겨놨어요. 그러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미처 못 해가지고. 어쩐지 우리 드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이렇게. 아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파프리카 그렇죠. 요 맛을 내서- 지금 잡수실 때는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국물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부추의 향을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잡수셔야 돼요. 어우, 굉장히 싱그러운데요? 그렇죠. 굉장히 싱그럽잖아요. 양념 자체가 뭐 과일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파프리카가 살짝 과일의 느낌도 있거든요. 와, 과일 같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상큼하면서 향은 과일 같고 먹으면 파프리카 향 맛이 다 올라오면서 뒤에는 좀 단맛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파프리카는 워낙 단맛이 있는 채소기 때문에 이렇게 단맛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비볐을 때 그 파프리카의 양념 쪽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잡숴보시는 게 좋고요. 겉절이에서 파프리카 향이 나니까 또 지금 이 새롭네. 부추 액젓 겉절이는 절대로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익혀 잡수시면 안 돼요. 바로 바로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입맛이 좀 없어서 네, 감기 기운 좀 네, 있죠. 컨디션이 네. 좀 안 좋아져서 맞아요. 없었는데 확 살아나요. 이거 왜냐하면 먹으니까 딱. 파프리카가 비타민이 굉장히 어. 많기 때문에
그 비타민 때문에라도 꼭 이렇게 만드시는 게 이 부추하고 궁합 맞춰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생방 끝나고 다 드시고 가세요. 예.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약이네요. 구조가 굉장히 아삭아삭하네요. 그렇죠. 아삭아삭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겉절이 양념이 액젓으로 버무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추를 딱 절이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알맞게 간이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액젓의 맛이 과하지 않죠. 네. 네. 딱 좋고 네. 선생님 이거 궁금한 게 이 보관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요거 보관은요, 냉장고에 바로 넣고 3, 4일 정도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냉장고에서 자꾸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면 온도차 때문에 금방 부추가 익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살짝 덜어놓고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고기 구울 때 바로 해서 그쵸? 닦고 한끼 바로 맛있게 위에다가. 먹고 맞습니다. 다음번에 또 해서 맛있게 먹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면 같은 거 먹을 때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곁들여 먹기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야. 맛있네요. 지금 아까 부추 깡장하고 부추 액젓 겉절이하고 같이 잡수시는 거 어떠세요? 궁합이? 이게 맛이 요계절에도 대박이에요. 좋은데 좀 더 더워졌을 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요 꽁보리밥 같은 데다가 꽁보리밥도 좋죠. 그렇게 해서 요 부추김치하고 네.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굉장히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그 바지락 칼국수를 끓여서 먹었었는데요. 그럴 때 이 부추 겉절이 같이 곁들이시면 우리가 특별하게 김치 곁들이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근데 이 양파 지금 생양파잖아요. 네, 근데 생양파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맵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햇양파기 때문에 햇양파가 굉장히 달달하고 스미는 수분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햇양파가 아니라 조금 저장양파기 때문에 조금 아린 맛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에 헹군 다음에 같이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부추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 선생님 다음 주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추랑만 잡수시니까 조금 고기 땡기지 않으세요? 그럼요. 부추는 고기죠. 다음 주는요, 우리가 고기로 만든 덮밥 2가지를 배우실 와. 텐데요. 주말에 이만한 메뉴가 없으니까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좋습니다. 덮밥. 네. 요거 덮밥도 생각날 것 하셔야죠. 같아요, 부추. 네. 잘 요거 먹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네. 해 드시면 아주 그 봄의 향취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외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오전까지 남부에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을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날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도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올라서 날이 초여름처럼 더워지겠고요.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청년 감사 열전이 지난 30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는데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사회적 일탈이 다른 성실한 사회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 어린이들께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고, 청렴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올바른 일을 선택할 때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개회사에 오른 전영상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감사인들이 힘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워크숍 교육을 통해 이권 카르텔 등 오랜 관행과 리스크 요인의 척결을 강조하였고 감사실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국 공공기관 감사인들이 선진 감사 역량과 청렴 문화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봄날을 느끼기 좋은 날씨인데 아이들이 너무 서운해 하잖아요. 5월 네. 5일 오후부터 비 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아마 매일매일 이 기상정보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